중간고사 과제 한국의 핀테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핀테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핀테크의 분야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지급결제,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으로 나눠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핀테크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설명해드리고 해외 기업과 비교한 내용을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국내 금융 AI가 부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고 5번째로 그러한 핀테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절차와 취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핀테크라는 단어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서 핀테크의 정의를 보면 금융과 기술의 결합한 서비스 혹은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핀테크.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모니터에서 2003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핀테크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핀테크라는 단어가 더 활발하게 쓰이게 된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핀테크에 대한 분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핀테크가 발전하게 된 배경으로 소비 환경 변화, 빠른 기술 혁신 속도, 형 금융시장의 성장 한계, 글로벌 IT 기업의 경쟁 심화 이 4가지를 배경으로 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써 모바일 소비 및 거래가 확대되면서 핀테크 분야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융합 기술이 발달하면서 핀테크 분야가 발전하게 되었으며 금융 소비자의 금융 서비스 다양화 요구 증대와 같은 혁신 금융 기법을 활용한 수익 모델의 필요성 때문에 핀테크 분야도 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IT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그러한 경쟁들이 금융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모바일 금융시장과 같은 금융시장에 자신들이 진출하게 되면서 핀테크 분야도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 환경의 변화의 근거로서 볼 수 있는 가구당 스마트폰 및 컴퓨터 보유율, 중국의 휴대폰 보급률과 같은 표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표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터넷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스마트폰 보유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컴퓨터 보유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인터넷 이용률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는 중국의 휴대폰 보급률 또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써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비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휴대폰과 컴퓨터의 사용이 핀테크 분야의 성장을 기인했다는 근거로서 들 수 있는 표와 그래프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핀테크 기업이 기존에 있던 전통 기업들과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과 같이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3가지로 나눠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 저렴한 수수료, 편리한 서비스 이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페이팔의 경우 미국의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기존에 없었던 미국 전역에서 동등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페이팔은 기존에 있던 금융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핀테크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알리페이의 경우 주로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며 제휴 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연회비만 받거나 매출 구간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받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기존에 있던 금융기관들보다 훨씬 더 낮은 저렴하게 수수료만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발전하고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용카드 결제 정보 입력,
신용카드 결제 정보 입력, 비밀번호 입력, 공인인증 과정을 초기에 한 번만 입력하면 서버에 저장해 결제 시 자동으로 입력되는 이러한 대부분 핀테크 지급결제 분야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훨씬 더 원래 금융시장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핀테크가 현재까지도 훨씬 더 나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핀테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고비용 금융 관행을 파괴하였고 정보의 질 격차를 해소하였고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소외된 소외계층을 축소시켰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거래 비용률 절감, 거래효율 제고, 금융권의 신장과 같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이 결과들을 도출해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국내 핀테크의 분야별 비율인데요. 국내 핀테크 업체들 그리고 국내 핀테크의 분야는 지급결제, P2P 금융, 로보 어드바이저 관리, 자산관리와 같이 지급결제가 41%, P2P 금융이 39%,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관리가 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핀테크 분야별 기업 분포 비율인데요. 이것은 그 분야에 어느 정도의 핀테크 기업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지급결제 분야에는 2017년 기준에서 55개, P2P 금융에 55개, 금융 플랫폼에 42개, 보안 인증에 32개, 기타에 35개,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 관리에 29개, 블록체인 가상통화에 20개,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기업에 14개, 소액 해외 송금과 같은 기업이 6개로 현재 지급결제, P2P 금융 플랫폼과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핀테크 기업의 연도별 규모인데요. 핀테크 기업 수가 총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로서 2013년 이전에는 59개의 핀테크 기업이 있었지만 2017년에는 223개, 2013년 이전과 비교해서 2013년과 비교해서는 약 4배의 증가를 보였으며 2016년과 비교해서는 약 56개의 회사들이 더 생긴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핀테크 분야를 4가지, 지급결제,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지급결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지급결제는 송금, 대출 및 결제 업무를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지급결제 행위는 신용카드사, 유통사, 이동통신사, 제조사, 플랫폼사, PG사 등과 같이 현재 핀테크에서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신용카드사, 은행,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유통사, 이동통신사, 제조사, 플랫폼사, PG사와 같은 다양한 회사들이 지급결제 분야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 거래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2004년 4사분기와 2016년 4사분기까지 해서 모바일 지급결제 거래액이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14년 4사분기와 2016년 4사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약 2배 정도의 성장을 보인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결제 분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한번 알아봤는데 먼저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실적에 대한 표와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의 수요 증가가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의 수요 증가가 간편 결제와 간편 송금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 송금액에 있어서 금융회사에 비해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회사가 약 516.9인 것에 비해 금융회사는 22.1인 것을 보면 전자금융업자가 금융회사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증감을 나타낸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결제 분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급결제 분야에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행에서 시행했던 동전 없는 사회 프로젝트입니다. 동전 없는 사회 프로젝트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 국민들의 동전 사용을 최대한 축소시킨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함이며 슈퍼마켓, 편의점, 일반 음식점 등에서 소액 결제에 대해서도 비현금 지급 수단이 현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음이 한국은행에 보였고 대부분 다른 국내뿐만 아니라 북유럽에서는 현재 벌써 시행되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에 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모든 금융거래를 온라인으로 동전 없는 사회 프로젝트가 되고 이후에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면 장점으로는 모든 금융거래를 온라인으로 전산화하여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비용 절감 및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은행의 수익도 상승하고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좀 더 많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드 혹은 핸드폰의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객이 현재도 있고 그러한 이용객의 경우 현금 부재는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프로젝트는 잠정적으로 중단하였고 현재는 현금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자는 그러한 주장으로서 한국은행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핀테크 분야의 두 번째인 데이터 분석 분야입니다. 데이터 분석 분야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 알고리즘과 수학적 처리 과정을 적용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패턴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과학을 의미합니다. 먼저 해외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주요 사례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비바생명, 사우스웨스트 항공, 타겟과 같은 이런 보험회사, 항공회사, 그리고 도소매 회사는 고객관리 경험의 변화에 대한 것으로서 빅데이터를 사용했다면 DHL, 자라, 구글과 같은 회사는 내부 프로세서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GE, 후지츠와 같은 회사는 신규 밸류 프로포지션을 창출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아비바 생명의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인데요.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운전자의 운전할 때 운전하러 가는 어떠한 길 같은 것을 모두 분석하여서 고객에게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아비바 생명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활용한 주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Io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금융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신용 및 투자 분석 등 온오프라인, 모바일 상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접근, 저장, 분석, 활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기사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대부분의 정보를 분석, 조회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델이 현재 개발되고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o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은 IoT는 네트워킹, 센싱, 기기 간 인터페이스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네트워킹 기술 및 환경으로 수집된 정보는 금융상품 개발, 위험관리, 금융상품 가격 결정 등의 전략 분석과 가치 창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비바 생명의 아까 보험 상품과 같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자동차 보험 상품이 현재 출시되고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핀테크 분야의 세 번째인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보다 진화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업무 및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자산 관리, 보험, 회계와 같은 금융 활동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프트웨어 업의 세부 영역으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페이먼트, 뱅킹, 에셋 매니지먼트, 인슈어런스, 어카운팅과 같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하나인 퀴큰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퀴큰과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지출과 저축을 관리해주고 쉽게 고객들이 그러니까 대신 가계부, 그러니까 영수증을 대신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대신 분석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금융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핀테크 분야에서 플랫폼 분야입니다. 둘 혹은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먼저 정의를 내려보면 둘 혹은 그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가치의 교환이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4명의 주체가 있는데요.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바이더, 오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랫폼 안에 있는 2명, 프로바이더와 프로바이더는 플랫폼을 제공만 하고요. 오너는 플랫폼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프로듀서와 컨슈머는 프로바이더와 오너에게 어떤 관리를 받거나 어떤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서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계속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장점으로는 상호작용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와 달리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단위 비용이 감소한다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세계적으로 영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표시되는 랜딩클럽이라는 기업입니다. 랜딩클럽은 P2P 대출 기업입니다. 위와 같은 도식화로 랜딩클럽의 사업이 진행되고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보면 대출이 필요한 자, 앞에서 봤던 프로바이더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랜딩클럽, 오너와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랜딩클럽이 이 대출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의 신용등급을 A부터 G등급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인베스터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앞에서는 컨슈머들이라고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자의 명단과 신용등급을 보고 원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랜딩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핀테크 기업에 설명하기 앞서 저는 지급 결제 분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아졌고 지급 결제 분야가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을 선별할까 해서 알아보게 된 자료인데요. 국내 4대 페이 점유율입니다. 국내 4대 페이라고 하면 네이버, 삼성, 페이코, 카카오 정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온 오프라인에서는 네이버 페이와 삼성 페이
네이버페이가 44.1%, 삼성페이가 36.7%로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네이버페이가 29.5%로 압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지급결제 분야에서 가장 압도적인 선두를 나타내고 있는 네이버페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이버페이는 2015년 6월 25일 출시했으며 다른 국내의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빠른 시일에 이 지급결제 분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로는 9만 7천여 개의 소규모 쇼핑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 수는 2,200만 명이었고 2017년 말을 기준으로 누적 거래액은 12조 원에 달합니다.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도 편리한 결제, 안전한 결제, 쌓이는 혜택과 같은 모토로서 현재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고요. 네이버페이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결제 단말기 없이 모바일과 컴퓨터의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한 번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 등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다는 지급결제 분야의 당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네이버페이가 특징적으로는 국내에서 최고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연계되기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연계되기 쉬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고 수집한 결제 데이터가 본업인 광고 사업의 매출을 높이는 데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이 페이 사업이 영업이익으로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이러한 광고 사업의 매출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제휴금융기관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대다수의 은행들과 신한카드, 삼성카드와 같은 카드사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은행, 카드사와 제휴로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한 카드를 출시해서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페이와 비교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인 페이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페이팔은 1998년 12월에 출시했는데요. 약 17년 차이로 페이팔이 훨씬 더 앞서서 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팔 또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는 월등히 앞서는 2억 1,800만 명, 거래 건수는 19억 건, 또한 분기 매출이 32억 4천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2017년 3분기 기준의 수치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봤던 네이버페이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가 온라인 지급 결제 서비스에서 1위 그리고 압도적으로 선두라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 삼성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루프페이라는 미국의 스타트업 지급결제 업체를 삼성에서 인수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2015년 8월 20일에 출시하였으며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기술인 마그네틱 보안전송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2018년 3월 31일 기준으로 1000만 명,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493만 명의 월 이용자 수가 있으며 2017년 말 18조 원의 누적 거래액을 나타냈습니다. 더 다양한 곳에서 보다 안전하게 쉽고 편하게라는 모토로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모바일 결제 기술인 MST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되면 자기장 방식 중 하나로 모바일 기기에서 신용카드 마그네틱 정보를 발생시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자기장 결제 방식의 장점으로는 가맹점에게 장점으로는 신용카드 대체형 서비스이고 기존 MS 단말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단말기를 바꿀 필요가 없고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일반 카드 단말기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가맹점의 검색이 불필요하게 되고요. 결제 절차 또한 신용카드와 같은 절차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제 절차 또한 간편하고 지문 등 인증을 통한 보안으로 안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페이와 비견될 수 있는 해외 기업으로서는 애플페이가 있는데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보다 약 8개월 정도 앞선, 약 1년 정도 앞선 2014년 10월 20일 출시하였습니다. 애플페이와 삼성페이의 가장 큰 차이로는 기술적 차이가 있는데요. 애플페이는 NFC 기반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의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특징적이고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간편 결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 서비스로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은행 서비스를 통해서 입출금, 교통카드, 입출금 서비스가 가능하고 교통카드 서비스도 되고 금융 서비스, 비대면 계좌와 펀드 같은 금융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것과는 달리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기본 앱인 월렛을 사용하여 전자지갑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ST 방식과 NFC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MST 자기장 방식은 MS 단말기를 이용하고 그 MS 단말기들은 미국에 1000만 대 그리고 한국에 220만 대가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된 정보 저장, 토큰화 기술, 녹스 프로그램, 지문 인증과 같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물 카드 소지하는 것을 불필요하고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0%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단말기 추가 설치 비용이 없다는 것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NFC 같은 경우는 기존 MS 단말기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22만 대, 한국에서는 26,000대밖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암호화된 저장 안정성은 비슷하겠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NFC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사용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금융 AI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정부의 규제, 그리고 그러니까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것과 AI 발전에 약간의 폐쇄적인 태도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로서는 선진국의 규제 현황과 한국의 규제 현황을 비교해서 찾아봤는데요. 사업 등록 요건을 보시면 선진국의 규제보다 국내의 규제가 훨씬 더 과도한 자본금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산분리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여 산업 자본의 금융권 진입에 장애가 있다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2010년부터 2014년 기준으로 미국과 비교하여 약 10배의 특허 출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5,317건이었고 한국은 1,533건이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의견으로는 2020년까지 국내 AI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9,986명 부족할 것이며 석박사급 인력은 7,276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규제 샌드박스라는 규제 샌드박스가 있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규제 샌드박스인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게 되면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때까지 시간과 잠재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자금 조달에 관한 접근이 개선되고 좀 더 많은 혁신 상품의 시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현재 정보통신융합법, 즉 ICT 융합촉진법이라는 규제 샌드박스에 관련한 법이 지금 발의되었고 과통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CT 융합법은 법에 명시된 규제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 서비스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규제 샌드박스와 일맥상통한 법인데요. 좀 더 살펴보면 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와 같은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임시 허가, 그러니까 정비 필요한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해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허가의 유효기간은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 진입과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2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법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신속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임시 허가 기간 관계 부처의 법령 정비 노력 의무도 명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가장 지급결제 분야에서 선도를 다니고 있었던 네이버 페이에 대해서 취업 절차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네이버 페이 중에서도 네이버 페이 채용 절차이면서 네이버 개발자 전형 채용 절차입니다. 이 전형은 서류 전형, 온라인 필기 및 코딩 테스트,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의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형은 약간의 직무별로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고요. 탄탄한 기본기와 더불어 그룹 프로젝트 경험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와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코딩 테스트는 C 언어와 자바 중 택 1을 하여서 손 코딩을 하시면 되는 걸로 나타내고요. 1차 면접은 실무 개발자와 개발팀 리더가 직접 면접을 하고 2차 면접 같은 경우 개발조직센터장과 임원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합격된다면 최종 합격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 즉 IT 기업 중에서 금융을 영위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C 언어,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꼭 배워야 하며 그룹 프로젝트, 송창현이라는 네이버 CTO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룹 프로젝트인데요. 프로그램 개발은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한국의 핀테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